반갑습니다. 예. 7월 달마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는 적어도 박수는 치셔야지, 그죠? 예. 지난달에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오후 시간, 이제 제 시간 끝나고 3시 반부터 원종호 선생이 오셔가지고 아주 귀한 이야기를 해 드릴 겁니다. 중국의 이제 우주 굴기, 중국 사람들은 이제 굴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제가 중국 우주 프로젝트에 관한 간략한 역사, 그 다음에 명칭들, 그러니까 이제 제 관심사는 중국 사람들 이름 짓는데 상당히 관심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름 짓기 안에 중국 사람들의 의식이라든지 중국의 역사라든지 문화가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이름만 잘 파악해도 중국을 아는데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취지에서 저는 이제 아무래도 역사가 제 전공이니까 중국의 우주 프로젝트가 어떤 역사를 밟아왔는가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중국 우주 프로젝트의 주요 명칭들, 이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아울러서 좀 그 보너스로 여러분들한테 중국 사람들의 장명법,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다음 달 달모토는 저기 가운데 앉아 계시네요. 우리 한종수 작가님. 잠깐만 인사하시게요. 예. 예. 우리 한종수 작가님은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종횡무진으로 아주 해박한 지식과 해박한 상식을 갖고 계십니다. 뭐 전문성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다음 달에는 중국과 중국인을 이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로서 인물 한 사람을 선택을 했습니다. 관우라고 하는,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는,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라는 인물을 가지고 특집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국의 관우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다음 주에 할 겁니다. 그 인간으로서 신으로 추앙받은 사람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왕으로 추앙받은 사람도 있고 성인으로 추앙받은 사람이 있죠. 그 문 쪽으로는 공자님이 대표적이죠. 지성이라고 하는, 지극한 성인이라고 하는 명예로운 둘도 없는 진짜 호칭을 선사를 받았고, 후대.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이 관우입니다. 관우는 신이 됐죠, 그죠? 예,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제신으로, 재물을 지켜주는 제신으로 숭상을 하고 있습니다. 무 쪽으로는. 그래서 문과 무 두 방면에서 중국 사람들에게 가장 지명도가 높은 인물을 들라 그러면은, 또 후세 역대 왕조들에 의해 가지고 수많은 추증이라 그러죠, 그죠? 벼슬을 이제 나중에 받는 겁니다. 관우도 어마어마한 벼슬을 받았고요. 왕으로까지 모셔졌으니까. 그 다음에 공자님도 문선왕이라고 하는 또 왕의 추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무의 이 두 사람은 나중에 공자는 뭐 또 소개할 기회가 많을 것 같고, 또 이번에 제자백과를 가게 되면은 공자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강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컨텐츠 촬영해와가지고 여러분들 편집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관우는 중국 전역에서요, 사당으로 얘기하면은 공자 사당보다 더 많습니다. 공자님보다 약 700년, 한 800년 가까이 늦게 태어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사당으로 따지면은 공자 사당보다 더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한 인간이, 무장이 어떻게 신앙의 대상이 됐을까라는 부분을 1부에서 제가 하도록 하고, 2부에서는 우리 한정수 작가님께서 국내 관우신앙, 그 다음에 관련된 유적지, 뭐 동묘가 아직 수리가 덜 끝나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오프라인을 통해가지고 동묘를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죠? 아직 안 끝났죠? 예? 남면은 있어요? 아예 남원으로 갈까? 아니, 그건 말고. 현재 관우 사당으로 남아있는 국내에서 가장 큰 관우 사당은 남원에 있습니다. 전라북도 남원에 있습니다. 예. 관악묘라고 해가지고 아예 왕자를 붙여서 남원에 있으니까. 그것도 알고 있는데, 예. 남묘는 뭐 제대로 남아 있어요? 아무튼 간에 동묘를 비롯해가지고 국내에 관우에 관계되어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 또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던 정보, 이런 부분들은 2부에 한정수 작가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을 8월 달에 들려드릴 겁니다.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위성 탐사 프로젝트하고 관련 용어를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두셔야 될 한 단어는 우주 굴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체제가 들어오면서 중국 사람들이 굴기라는 단어를 많이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정권을 이해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몇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핵심 단어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단어는 중국몽이라는 겁니다. 중국 차이나 드림 또는 차이니스 드림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꿈 또는 중국인의 꿈이라고 합니다. 중국몽이죠. 중국 사람들이 현재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캐치프레이즈는 중국멍이라고 하는 중국몽과 워드멍, 내 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꿈이 곧 내 꿈이다라는 거죠. 2013년도 시진핑 체제가 들어서면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한 중국 꿈, 중국몽이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면서 중국 굴기 또는 대국 굴기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굴기라는 건 우뚝 일어선다라는 뜻이죠. 적어도 후진타오 체제까지만 해도 중국은 잠룡이었습니다. 잠재력을 엄청나게 갖추고 있는, 물속에 가라앉아 있는 용이었거든요. 그러던 것이 이제 시진핑 체제 들어오면서 이제 물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중미 간의 무역 마찰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지난번에 조창환 전문가는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패권 전쟁이다, 그런 말씀 했지 않습니까? 이게 겉으로 형태로는 무역 전쟁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G2가 패권 전쟁을 벌이는 거다라는 거죠. 이게 2013년 시주석 체제 이후로 중국 사람들이 내세우는 굴기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제는 그냥 안 있겠다라는 거죠. 뭐든지 적극적으로 내 목소리를 내고 누구든지 건드리면은 이제는 맞상대를 해주겠다라는 거죠. 관련해 가지고 그런 전조도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 그러면은 오바마 정권 때 그 시진핑 국가주석이 오바마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가서. 근데 가서 시애틀에 도착을 해가지고 시애틀에서 한 호텔에서 화교도를 상대로 해가지고 저녁 만찬에서 시 주석이 몇 가지 멘트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아무리 큰 나라라도 호전, 전쟁을 좋아하면은 필망이다. 망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사마양저 병법이라고 하는 병법서에 나오는 대목을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땅에 가가지고 오바마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앞둔 자리에서 국수대나 나라가 제 아무리 커도 호전 필망이다. 전쟁을 좋아하면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멘트를 날릴 만큼 중국이 지금 현재 이 굴기에 대단히 큰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 굴기 가운데 전 세계에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우주 굴기입니다. 우주를 가지고 중국의 국력이라든지 중국의 위상을 더 높여보겠다라는 겁니다. 2019년 그죠? 올해 2월 달에 창어 4호 연구진들을 만난 자리에서 시 주석이 인류가 우주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며 인류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는데 더 많은 중국의 지혜와 힘을 보태야 된다. 위대한 사업은 모두 꿈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실천이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인사말을 통해 가지고 중국의 우주 굴기 의사를 좀 더 한층 강화시킨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중국의 우주 프로젝트하고 관계돼 가지고 재미난 에피소드 가운데 하나는요. 72년도가 이 주계 장막을 걷고 중국과 미국이 관계를 정상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전격적인 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죠. 이제 냉전 체제에서 세계사의 큰 흐름 자체가 변화되어가는 과정에서 72년도 중미관계 정상화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71년도에 키신저가 극비리에 중국을 방문해가지고 주울레 수상하고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키신저가 국무장관이 주울레 수상에게 선물을 하나 줘요. 100억 달러짜리 선물을 하나 줍니다. 100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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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억
그 선물이 뭐냐 그러면은 월석입니다. 그 달에서 가져온 돌, 그죠? 예, 요거를 하나 선물을 줍니다. 올해가 좀 이따가 이제 우리 원종우 선생님 와가지고 그 말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해줄 텐데 올해가 50주년 되는 해잖아요. 달나라에 착륙한. 미국은 지금 뭐 그거 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를 벌리느라고 지금 시끌벅적하거든요, 그죠? 69년도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한 거를 자랑하기 위해서 71년도에 비밀회담에서 월석을 가지고 선물을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뻐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봐라, 우리는 달나라 갔다 왔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주얼레 수상이 속으로는 얼마나 쓰렸겠어요, 그죠? 예. 근데 그렇게 표현은 못 내고 점잖게 웃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우리는 이미 옛날에 수천 년 전에 달 갔다 왔다 라고 얘기하면서 꺼낸 게 항아 신화를 꺼냅니다. 항아 신화.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게 바로 아까 중국말로는 창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어 1호, 2호, 3호, 4호까지 현재 발사가 됐거든요. 이 항아 신화 얘기를 슬며시 꺼내는데 항아 신화가 뭐냐 그러면은 민간에 오래전부터 중국 민간에 퍼져 있는 항아 분월이라고 하는 신화입니다. 항아가 달나라로 달아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분자가 달아날 분자죠, 그죠? 도망가다라는 뜻입니다. 해남자를 비롯해가지고 여러 책에 이 항아 분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라고 하는 전설 속에 활을 잘 쏘는 뭐 불악의 이제 수령이 있죠, 그죠? 부족장 같은 그 당시 이제 인물인데 얘가 서왕모라고 하는 서쪽 천산천지에 살고 있는 여신한테 불사약을 얻어갖고 옵니다. 근데 그냥 당장 먹기는 아까우니까 비밀 장소에다가 숨겨놔요. 근데 얘가 외출한 사이에 얘 마누라가 항아거든요. 부인이 항아가 그 불사약을 훔쳐 먹습니다. 훔쳐 먹었더니 몸이 날아갈 듯이 가벼워졌다는 거죠. 남편이 돌아와가지고 불사약 어디 갔냐 찾으면 큰일 같으니까 아예 먹고는 달나라로 톡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월궁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는 잘 아시는 옥토끼를 데리고 잘 살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항아 분월 이야기입니다. 귀장이라고 하는 주역하고 관계되어 있는 오래된 책에 보면은 월궁으로 가지고 달에 요정이 됐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고 해남자 옛날 판본에는 두꺼비로 변했다. 그래서 달나라 보면은 되게 두꺼비 그림이 종종 나옵니다. 실제로.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두꺼비 이야기는 희석돼서 사라지고 없고 항아 분월 얘기만 남았는데 산해경이라고 하는 오래된 인문지리서에 보게 되면은 이제 상희라고 하는 인명이 나오는데 이 항아하고 상희하고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산해경에 나오는 상희가 항아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키신저 국무장관하고 주얼레 수상하고 비밀회담 자리에서 키신저 국무장관이 달나라 갔다 왔다는 걸 자랑을 하니까 주얼레 수상이 우리는 이미 옛날 작년 봄에 달나라 갔다 하면서 항아 신화 이야기를 슬며시 꺼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긴 했지만은 이게 한 나라의 지도자가 자존심을 지키려면은 이 정도 인문적인 소양은 있어야 되죠, 이제. 그래서 중국의 달나라 탐사 프로젝트 이름이 항아 프로젝트가 된 겁니다. 괜히 된 게 아니고 이미 71년도에 이런 역사적 근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아라고 하는 창어라고 하는 중국의 달나라 위성 이름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 이런 71년도에 중미 간의 관계 정상화 직전에 있었던 에피소드 가운데 하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중국의 그 포털 사이트, 검색 사이트 찾아보면은 항아 분월 입력을 하시면은 이런 그림들 많이 나옵니다. 이게 전부 다 항아가 달나라로 도망가는 그런 그림입니다. 항아에 관해서는 이태백이 시도 남겨져 있습니다. 파주문월이라고 하는 술잔을 잡고 달에 묻는다라고 하는 아주 낭만적인 시 가운데 한 구절이 흰토끼는 봄 가을로 약을 찢는데 달나라에 있는 흰토끼가 옥토끼가 늘 약을 찢고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절구통에 놓고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에 어머니나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죠? 항아는 홀로 사니 누구와 벗을 할꼬 라고 하는 그런 파수문월이라고 하는 시에도 항아가 나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그러면 중국 사람들의 모든 정책이나 국가의 큰 행사나 어떤 기획 같은 것이 진행될 때는 그 행사나 정책이나 기획의 이름을 어떻게 붙이느냐를 잘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만 검토를 해보시면은 중국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고, 관련해서 제가 중국식 장명 사례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지지난달에 조창환 선생이 사드 문제가 그 정신분석학에서 나오는 사드 백작에서 나왔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그죠? 예. 한자로는 저렇게 쓰고 읽기로는 사드라고 읽습니다. 영어로는 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라는 것인데, 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하필이면은 과학 음란증이라는 단어, 사디즘 또는 세디즘이라고 하죠. 그죠? 사디즘에서 딱 온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중국에다가 뭔가를 해를 주려고 하는 폭력적인 그런 조치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실어가지고 사드라고 하는 이름을, 영어의 사드 발음을 한자로 옮기면서 저런 식으로 과학 음란증을 얘기하는 사디즘을 갖다가 집어넣었다는 거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조금 심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중국 사람들의 장명법이다라는 것. 즉, 글자 하나에다가 의미를 싣습니다. 그리고 어떤 글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몇 가지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중국 사람들이 특히 이제 외국 기업들이나 외국 상품들이 중국에 건너왔을 때 어떻게 이름을 붙이느냐라고 봤을 때 가장 성공한 케이스 가운데 하나가 코카콜라입니다. 가구가락이라고 합니다. 가구가락. 중국 발음으로는 커커컬러라고 합니다. 코카콜라하고 발음은 거의 비슷하죠. 그죠? 그런데 뜻을 보시면 가짜도 좋은 뜻입니다. 좋을 가짜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입에 좋고 즐거워서 좋고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발음하고 뜻을 절묘하게 결합을 시킨 케이스입니다. 이제 코카콜라가 저렇게 멋들어지게 이름을 짓고 나니까 이제 펩시콜라가 이름 짓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이제 콜라는 컬러로 다 이제 정착이 돼버립니다. 이제는 무조건 콜라는 전부 다 가락으로 전부 다 정착이 돼요. 그랬더니 어떤 한 분이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나라도 있다면서요. 콜라 생산지가 썰렁한가 여기 가락동에 있다면서요. 그래서 펩시콜라가 고민 끝에 만들어낸 게 백사가락입니다. 만 가지 모든 일이 다 즐겁게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이실컬러라고 하는 발음도 비슷하죠. 그죠? 펩시콜라. 그렇게 이름을 붙인 이 콜라 사례가 있고요. 외국 기업으로 이름을 아주 잘 지은 것 중에 하나는 까르푸입니다. 한자로 가락복이죠. 그죠? 집안의 즐거움과 복이. 그죠? 발음은 지알러프. 그렇게 됩니다. 지알러프. 그러니까 까르푸하고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이름, 중국에 진출하려고 하는 기업 하시는 분들이 이름 짓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먹습니다. 실제로는. 근데 그분들이 현지화 문제를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사실 현지 어디에다가 기업을 차리고 공장을 차리고 사무실을 내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이름 짓는 방법은 수도 없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문지리라든지 현지화 공부 이런 부분들이 안 돼서 그렇지 사실 이름 짓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까르푸 불어로 교차로라는 뜻이랍니다. 코카콜라 이후로 지금은 이제 까르푸가 중국에서 거의 맥을 못 추고 있기 때문에 철수된 상태라서 이름이 점점 잊혀져 가고 있는 상태인데
여전히 중국에서 강한 위세를 떨치고 있는 다국적 기업 가운데 이름을 가장 잘 지은 기업은 누가 뭐라 그래도 KFC를 듭니다. 네. KFC는 뭐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인데 1930년도 켄터키주 할랜드 샌더스라고 하는 대령 군인 출신인데 나중에 이제 붙여준 명예례입니다. 커널 샌더스라고 별명을 붙였답니다. 이 양반이 늙음하게 이제 창업을 해가지고 1009번 시도한 끝에 한 식당으로부터 이제 로열티를 받기 시작을 한 게 KFC의 이제 성공의 출발이랍니다. 남부지방이나 중년 이상, 남부지방에서는 중년 이상의 신사에 대해서 명예스러운 호칭을 붙일 때 커널이라고 하는, 대령이라고 하는 걸 많이 붙여준대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속어로는 영감이란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얼굴도 그죠. 이렇게 수영기는 영감님 모습으로 했잖아요. KFC가. 근데 이게 중국에 들어가가지고 현지화 전략에 가장 성공한 기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에 제가 첫 시간에 강의할 때 그 서안에다가 대안탑 북문에다가 KFC 2층 영업점을 내가지고 현지화 전략에 크게 성공한 케이스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안탑 주변을 정비 계획을 세우고 서안시에서 계획하는데 그 정비에 들어가는 건설비의 상당 부분을 KFC가 그냥 돈을 댔습니다. 그리고 조건은 북문에다가 2층짜리 영업점 하나만 받는 걸로. 그러고도 지금은 KFC는 뭐 돈을 시쳇말로 가마니로 쓸어 담고 있는 중이고, 그 앞으로 대안탑 주변으로 당나라 거리가 생김으로써 약 2km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당나라 거리가 생겼습니다. 이름하여 불야성이라고 합니다. 거리가 생기면서 곳곳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다가 좋은 길목에다가 KFC 분점을 내므로써 더 큰 성공을 거둔 그런 케이스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KFC가 자기네들 기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현재에 성공했다는 거죠. 이때 이름을 지을 때 긍덕기라고 이름을 졌습니다. 한자로. 보시면 긍덕기라는 세 글자는 모두 다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할 때 긍자죠. 저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할 때 긍자고, 덕덕자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그 다음에 턱이자도 사실은 기초가 되는 거니까 상당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글자입니다. 닭을 주로 파는 데인데 닭을 집어넣지 않고 저를 글자를 집어넣는데 가만히 보시면 긍덕기는 중국말로는 건더지라고 합니다. 건더지. 켄터키하고 비슷하죠. 그죠? 네. 크는 다리를 입으로 물어 뜯었을 때 나는 소리입니다. 의성어입니다. 덕은 얻을 득자하고 발음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는 닭개자하고 발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닭다리를 물어 뜯어서 먹는다라는 뜻이란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글자를 어떤 글자를 선택하느냐, 그 글자가 내가 만들어낸 상품이나 기업의 이미지하고 맞느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만든 대표적인 아주 절묘한 장면 가운데 하나가 건더지였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그 뒤에 들어간 맥도날드는 맥없이 졌어요, 이름을. 마이 땅 라오라고 그렇게 졌는데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뒤에 노자는 힘들어. 또. 그죠? 실제로 중국 내에서 맥도날드는 KFC에 맥도 못 춥니다. 그 정도로 KFC 아성이 아주 견고하다. 그런 말씀을. 이름도 상당히 크게 작용한다. KFC, 여기 서안공항에 들어가 있는 KFC 분점입니다. 서안공항에 있고. 이건 맥도날드입니다. 이건 이제 지금 그 대안탑 앞에 있는 당나라 거리에 맥도날드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피자헛입니다. 피자헛이죠. 이것도 이름 잘 졌습니다. 필승객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중국 발음으로는 삐샹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자헛하고 비슷하죠, 발음이. 그죠? 지금 필승객이라고 이름을 줘가지고, 중국 내에서는 뭐, 삐샹크는 상당히, 뿌리를 제대로 내려서 사업을 잘 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 가운데 하나고요.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이름을 비교적 잘 지은 게 락앤락입니다.
락앤락 보시면은 락구라고 돼 있죠. 럭커라고 발음합니다. 그 락앤락하고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즐거운 락자하고 커우는 잠근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닫는다, 잠근다. 락이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럭커라고 해서 락앤락을 집어넣습니다. 롯데는 여러분들 아시죠? 그죠? 낙천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멋지은 이름은 아닌데, 발음에 너무 집착을 했던 것 같아요. 러티엔이라고 해서 롯데 이름을 지으려고 무지에 애를 써가지고 낙천이라고 줬습니다.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저거는. 롯데 이름 중국식으로 짓는다 했을 때는 거의 뭐 90% 이상이 저 두 글자를 다 거론을 했을 만큼 보편적으로 지었습니다. 지금은 뭐 롯데가 완전히 낙천이 아니고 악천이 됐습니다. 지옥이 됐습니다. 완전 중국에서 전면 다 철수했습니다. 모든 사업이 다. 이게 사드 여파로 롯데가 직격탄을 맞은 그런 케이스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중에 뭐 혹시 중국에 진출하실 기회가 있거나 주변에 중국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이름을 짓고자 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저한테 의뢰를 하시면은 훈수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